네, 어느덧 목요일이네요.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11월 21일 목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저는 선택적 정의라는 이 표현에 굉장히 꽂혀 있어요.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권투 경기가 끝났는데 요즘은 무하마드 알리하고 마이크 타이슨하고 붙었다고 쳐봐요. 둘이 막 싸웠는데 난타전을 벌여가지고 둘 다 엄청 반칙을 했어요. 근데 무하마드 알리가 졌는데 진 사람한테 아니 당신 반칙 많이 했으니까 10년간 출전 정지, 그리고 이긴 타이슨은 챔피언 됐으니까 더 이상 당신에게 묻지 않을게. 만약에 그런다면 그건 알리가 반칙했으니까 처벌한다, 이것만 놓고 보면 정의로운 것 같지만, 그렇지만 두 선수를 다 놓고 보면 뭔가 정의롭지 않은 것 같아요. 선택적 정의, 이게 우리 정치에나, 제가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 판결을 보고 제가 느꼈던, 떠올렸던 그런 단어인데, 또 우리 시장에나, 우리 그 과세 당국에서나, 어디에서나 이 선택적 정의가 너무 난무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 좀 앞으로 나누면서 좀 여러분하고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택적 정의 관련해서 뭔가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은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좀 남겨주세요. 오늘 댓글 이벤트도 있으니까 나중에 이벤트가 뭔지는 나중에 소개해 드릴게요. 의견 많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금투세 폐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래요. 이 주식 투자자들에게 감세해 주는 거 좋죠. 부담되니까. 그렇지만 또 근로소득으로 돈 버는 사람, 일해서 돈 버는 사람들의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런 공정성이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도 약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도 깊이 있는 이야기 두 가지 깊이 있게 진행할 건데요. 먼저 요즘 아파트값 살펴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 강남에서는 무슨 아파트가 40억에 팔렸다, 60억에 팔렸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그런데 또 서울 전체로는 아파트 값이 하락세로 접어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시겠죠. 팔아야 될까, 사야 될까 고민되신다면 지금의 상황을 약 2달 전에 정확하게 예측하셨던 분을 오늘 모셨으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광수 광순의 복덕방 대표님 모시고 부동산 어떻게 될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조금 뒤에 거까지 소개드리면 테크노믹스 워커노믹스 최승병 박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전에 지내신 분이죠. 나오셔서요. 오늘은 지금 러시아가 핵무기를 쓰겠다, 교리를 바꾸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바이든 정권 말기에 트럼프가 종전하겠다고 하고 당선됐는데 이 지금 취임하기 전에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상황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모시고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광수 광순의 복덕방 대표님 모시고 우리 부동산 시장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제가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분명히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지금 다 아파트값 오르다가 잠시 주춤했다는 얘기는 있는데 계속 오른다는 얘기도 사실 많고 그런 기대도 많은데 어떻게 보시냐 그랬더니 이제 이미 거래량이 줄기 시작했고 앞으로 거래량 쭉 줄어들고 서울 아파트도 위험할 거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조금 더 변화를 지켜봐야 되고요. 네. 일단 거래량이 감소하는 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거래량이 지금 최근 몇 달 동안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 7월, 8월 이렇게 여름 때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 거래량이 9천 건이 넘어섰거든요. 근데 그게 6천 건으로 감소했다가 최근엔 3천 건으로 감소하고 있고, 오늘 11월 21일이지 않습니까? 서울의 아파트가 지금 현재 797건이 신고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신고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네네. 11월은 한 2천 건이 정도가 거래량에 저는 통계치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네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네요. 예. 거래가 줄면 가격도 지금 주춤한 거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면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가요? 거래가 줄면? 아니요. 가격 하락하고 있고요. 실거래가를 보면 이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래가 지수로만 보면 9월 달에 이미 하락했고 하락폭을 조금씩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래가 줄면서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수요가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인은 수요 감소에 있다, 이렇게 네네.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또 저는 이런 기사도 봤어요. 그 반포의 레미안 원베일리는 40억에 들어가도 싸다, 60억에 팔렸다, 이런 얘기들 지금 신문 기사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혹시 다른 데는 다 떨어져도 강남 지역은 계속 오르고 있고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강남의 주요 아파트들, 특히 반포의 신축 아파트들이 상승하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사고 싶어서 줄 서서 사서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고요. 네. 공급이 감소해서 오르는 거예요. 공급이요? 예. 여기서 공급이라는 건 뭐냐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 팔고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축을 팔면 양도세를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신축은 기본적으로 매물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그게 실거주 기간하고 이 관련이 있는 거지. 실제 그렇습니다. 거주 기간 2년 이상이어야. 지역에 따라 좀 다르지만 네. 2년 이상 대체로 2년 이상이어야 그래야 양도세가 이제 인하되기 하면 시작하니까 되죠. 신축 아파트는 그래서 매물이 없습니다. 근데 매물이 한두 건 있죠. 근데 그냥 안 팔아도 되니까 그냥 올려놔요. 근데 누군가 그냥 한 채 사는 거예요. 이걸 시장으로 얘기할 수 없다.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 뉴스를 보시면 와, 돈 많은 사람 많네. 그 수요가 엄청 증가해서 집값이 오르구나. 이게 아닙니다. 공급이 감소해서 오르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어디서 이런 포스팅을 봤는데 이거 여쭤보고 싶어요. 그 어떤 분이 이렇게 짤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올린 거예요. 네. 돈이 30억 있으면은 반포에 준신축 이상을 사라. 돈이 20억 있으면은 강남 지역에 가가지고 준신축 이상 사고 돈이 10억 이상 있으면은 뭐 마포, 용산 뭐 이런 데 가서 서울에서 무조건 아파트를 지금 사라. 네. 그게 뭘 하든 다른 주식을 사든 뭐 비트코인을 하든 이런 거보다 당연히 더 좋고 앞으로 아파트는 다른 집값 다 떨어져도 서울의 이 지역들의 아파트는 계속 오를 거다. 이런 짤이 많이 인기를 얻고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현상만 보는 거고요. 저희가 전망을 하고 변화를 읽으면 예를 들어서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더 크게 하락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투자로 갖고 있어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럼 투자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막 던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변동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은 실거주 비율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가격이 빠져도 내가 거주하는 집이기 때문에 못 팔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투자로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빠지기 시작하면 시장에 그렇게 가격 하락한 물건들이 대거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집값 하락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건 불과 2년 전에 저희가 경험한 거예요. 강남의 새 아파트들이 네. 거의 30% 이상씩 집값이 빠집니다. 너 무슨 얘기해? 그런 적 없어. 아니요. 여러분 보시면 돼요. 다들 기억이 이제 가물가물한데요. 근데 겨우 2년밖에 안 됐어요. 네. 그때 강남이 30%씩 빠졌었나요? 그렇습니다. 거래도 되고요. 그 30% 그쵸. 빠진 가격으로.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 말씀대로라면 어떤 투기 수요가 줄어들어서 가격이 빠질 때는 많이 올랐던 데가 더 빠진다. 그렇습니다. 대신 그런 지역이 회복 속도는 빨라요. 나중에 다시 오를 때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지역은 가격이 빠졌을 때 사는 거다. 올랐을 때 사면은 이것처럼 몇 건 안 돼서 사기 때문에 크게 가격을 높여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 얘기는 돈 벌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는 돈 못 번다. 돈을 벌려고 해도 이래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은 이미 사놓고 자기가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살 때 그런 얘기를 해야죠. 왜 다 사놓고 얘기합니까? 아니 그래서 요즘 또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네. 그 식구가 많으면 사실 뭐 84제곱미터 정도 살아야 사실 3인 가족, 4인 가족 사시기 편하신데 그렇게 강북에서 사지 말고 강남에 가가지고 작은 평수 사서 몸테크를 해라. 좁게 살더라도 그렇게 해야 나중에 부자 된다.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다 좋은데 중요한 건 부동산을 내 집 마련이든 투자든 사실 지금 그 얘기들의 공통된 측면은 완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딜 사야 되냐. 네네네. 근데 제가 볼 때 진짜 돈을 벌려면 언제가 중요합니다. 언제? when.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완만 얘기하니까 부자가 별로 없는 거예요. 부동산에서는 그래서 언제 사는가가 중요해요. 그런데 최근에 변동성을 보면 그렇게 언제 사야 될 굉장히 좋은 시점에 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집을 막 무리하게 빚내서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판단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어쨌든 간에 이 대표님 말씀대로라면 많이 오른 곳들을 조금 더 조심하고 특히 거래가 별로 없는 신축 아파트 같은 곳들은 이게 가격이 형성됐다고 보면은 안 되니까 조심해야 된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집값이 오르는 근본적인 이유를 얘기 안 하는 거죠. 마치 그런 뉴스나 전문가들 이야기만 들으면 막 수요가 많아지는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는데 아닙니다.
안 팔아서 오르는 거예요. 아니 그럼 레미안 원벨리 뭐 몇십억에 팔렸다 이런 기사는 사실 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한 언론에서? 건인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은 저건 저만큼 가치가 있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60억 거래된 다음에 그 이후로 50억 이렇게 거래되거든요. 네. 그러면 10억 빠졌다고 해야죠. 그죠. 그런 기사는 없어요. 선택적 계산이죠. 그냥 어떤 한 사람이 자기의 판단으로 난 양도세 내고라도 그냥 팔 거야라고 그렇죠. 높게 내나 본 거를 그렇죠. 어떤 한 사람이 또 우연히 그렇죠. 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모르죠.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그런 한 건을 보고 와, 뭐 이게 평당 이제는 반포는 막 2억, 3억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네, 강남은 평당 2억이다, 평당 3억이다. 그 얘기는 지금 판단할 때가 아니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군요. 요즘 어쨌든 전체적으로 서울의 아파트가 거래량이 줄고 조금 가격도 주춤하는 모습이라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 감소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격이 오를 때도 이게 오래 가지 못한다. 즉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수요가 지속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거든요. 지금 시장의 수요는 실수요예요. 실수요는 사실은 시장에 그렇게 계속 무한적으로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부동산은 독특하게 구매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수요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일시적으로 몰릴 수는 있어도 이게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수요 감소가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봄에 우리 조금 거래량이 늘고 그랬을 때 그때 실수요자가 많이 늘고 실수요자들 주도의 시장이 열리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네. 않으셨어요? 네.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어떻습니까? 똑같죠. 같은 건가요? 그런데 실수요가 그때는 일시적으로 몰렸고 네. 지금 실수요가 줄어들었고 실수요가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는 겁니다. 거래량도 줄고 있고. 실수요라고 그러면은 왜 구매하는 수요도 있지만 전세 월세 수요도 실수요에 포함된다고 그쵸.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쪽 측면은 지금 어떤가요? 전월세도 어렵나요? 전월세는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지금 뚜렷하게 과거하고 다른 점은 전월세 거래량도 줄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는 예를 들어서 그 전세 기존에 거주하던 곳에 이제 계속 사는 거죠. 연장해서. 이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전체적으로 막 이동이 많아야 사실은 실거래 수요가 많을 그렇죠. 텐데. 전월세 거래도 이동해야 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이번에 저 연장할래요 할 때 시장 가격보다는 좀 낮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임대차 보호법도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전월세 가격도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하기는 뭐 내가 3억 전세 살고 있는데 시장 가격이 6억 됐다고 해서 6억으로 올려주세요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연장해서 계약을 한다면 그렇게는 안 그렇죠. 되는 왜냐하면 임대인 즉 집주인 입장에서도 일종의 마찰 비용이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수료도 내야 되고 네. 또 뭐 내보내면서 복잡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임차인이 계속 산다고 하면 시장 거래하고 가격보다 낮게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최근에 근데 이런 그 전월세 거래 또 끊기고 또 아파트 거래가 좀 줄어들고 가격 주춤하고 한데 정부가 대출 규제 관련된 정책을 바꿨기 때문이다 이런 진단이 좀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변화의 그 원인 파악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집을 살 때 대출이 먼저입니까?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이 먼저입니까? 좀 사고 싶은 마음이 먼저겠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출을 해준다고 하면 사람들이 집 살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대출을 줄이면 집 산 사람들이 준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선우가 틀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집 살 능력이 안 되고 그리고 집 살 마음이 줄고 있기 때문에 대출이 감소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요. 네, 네. 서울의 아파트에 9억 원 이상의 대출은 불가능했어요. 네, 네. 그런데도 집값이 폭등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건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대출이 먼저가 아니에요. 대출을 아무리 규제해도 네네. 사실 집값이 사고 싶은 사람들이 엄청 많으면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시장의 수요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대출이 반영되고 있다. 근데 사실은 대출 규제라고 하는데 대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LTV하고 DTI 규제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DSR 규제만 조금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출 규제 때문에 시장의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라 좀 더 근원적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그럼 대출 또 늘려주면 집값 오르겠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건 아니다. 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 수요, 네. 사고자 하는 마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요. 일단 실수요자들은 내가 여력인 거죠. 집을 살 수 있는 여력. 근데 집값이 올라가면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주는 거지 아닙니까? 네네네. 일단 그래서 실수요가 감소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야죠. 그럼 막 집을 살 거 아닙니까? 네네. 투자자들도. 네. 그런 기대감이 줄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실수요자들은 하고 다르게 집 사서 돈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없는 겁니다. 불안한 거죠. 오히려. 근데 그 돈이 다 어디 갔죠? 우리 어쨌든 간에 우리 통화량은 계속 늘고 부자들은 또 계속 부자일 텐데 그분들은 돈을 어딘가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전에는 막 서울 아파트 투자하니까 이렇게 값이 올랐던 거 아니에요? 대표님 말씀에 네. 따르면. 지금은 부동산은 그만큼 매력적이지 않다. 안 타죠. 딴 걸 한다는 그렇죠. 얘기인가요? 그래서 아. 예적금이 증가하고 있고 뭐 해외 주식을 투자하거나 이런 부분에 투자하는 거지. 왜 굳이 서울 아파트를 사서 돈을 벌 수 있을까? 또 하나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미 투자자들의 집을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아파트가 전국에서 1,000만 채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게 44%입니다. 아. 충격적이죠. 무슨 얘기냐면 투자자가 갖고 있다는 거는 본인이 안 살고 있다는. 그렇죠. 아. 무슨 얘기냐면 투자자들은 이미 집을 많이 갖고 있어요. 아. 그래서 더 살 여력이 없단 말이죠. 이제 팔 생각만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최근에 매물이 급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투자자들이 막 이제 집을 팔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공급은 늘어나고 수요는 줄어드니까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는 추세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래량이 주는 건 그 수요하고 공급 사이에 서로 생각하는 가격 차이가 나서 그런 그렇습니다. 상태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거래가 안 되면 지금 서울의 아파트 매물량이 9만 건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통계가 집계된 이후로 최고 수치인데. 아, 매물로 나와 있는. 그렇죠. 게. 그래서 팔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살려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호가를 내리게. 내리겠죠. 이렇게 하겠죠. 가서 사장님 왜 이렇게 집 보러 온 사람이 없어요? 아니 지금 그 가격에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럼 5천만 원 내려볼까요? 이런 이제 시기가 오고 있는 거죠. 아, 네. 그게 본격화 됐습니까? 아니면은 아직 안 왔습니까? 이제 일부 단지에는 이제 시작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쨌든 그 가격을 본격적으로 내리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호가가 떨어지는 조짐을 보이는 지역들이 있나요? 지금 서울에서 서울 아파트에서 아니면 호가는 아직 그냥 높은 상태에 있는 상태인가요? 아직은 호가가 높은 상태에 있습니다. 아. 그래서 부동산원에서 한국 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가격 지수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예요. 그건 호가 베이스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가격 지수만 보면 계속 오르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건 헛수예요. 그건 실거래가 아니고 호가라서. 헛수예요. 그래서 매물이 근데 증가할 때 호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 10억 원에 거래되면 집을 내놓을 때 어떻게 내놓을까요? 일단 10억 원에 내놔야 되지 않 10억보다 조금 높게. 그렇죠. 혹시나 모르니까. 제가 평균적으로 11억에 계산해 내놓고. 보니까 4%에서 9%대에 걸려요. 10억 4천이나 10억 9천 뭐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좀 전 괜찮아요. 우리 집은 깨끗해요. 수리도 했어요. 그러면 10억 9천. 네. 아니면 뭐 전세도 끼고 이래서 좀 그래요. 그러면 10억 4천. 그러면 뭐냐면 매물이 증가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느껴져요. 평균이 오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수가 오르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건 헛수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격 지표 지수가 이건 고쳐야 됩니다. 사람들을 혼란시켜요. 그럼 실제 가격을 알려면은 어떤 그래서 지표를 봐야 이게 됩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거래 가격 지수가 중요한데 이건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9월 달에 실거래 가격 지수는 이미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9월께 나와 있는 상태가 한 2달 그렇습니다. 정도 텀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떨어질 거다. 지금 이렇게 말씀 주신 걸로 이제 시세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네네. 지금 그 서울에서는 또 이 대규모 신규 분양 입주가 일어나기 시작할 시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는데 아까 대출 이슈하고 관련해서 둔촌 주공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둔촌 주공 아파트였던 곳. 네. 그게 정확한 새로운 단지 명이 뭐였죠? 올림픽 파크 포레원입니다. 거기서는 또 지금 대출 규제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입주자들이 잔금을 못 치러서 굉장히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런 논란이 계속 보도가 됐었는데 그런 상황은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은행들 입장에서 특히 1금융권에서 올해 대출을 엄청나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한 해에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대단지가 입주해주면 대출 여력이 없으니까 사실은 대출이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 입주자들은 예를 들어서 2금융권이라든지 금리가 높은 걸 대출받아야 되는데 네.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적 정의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굉장히 큰 이슈인데요, 지금. 이거는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거기에 입주하는 분들은요, 그 아파트를 보유한 분들 아닙니까? 시세가 10억 원이 올랐어요. 아. 우리가 10억 원을 오른 분들한테 대출이 안 돼서 걱정하고 지금 대한민국 이럴 때입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려움을 알아요. 네. 그래, 그런 분들은 그러면 금리를 조금 높은 거에서 대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자영업자가 100만 명이 네. 폐업하고 있고 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방향성이 시세가 10억 원 오른 입주자들 걱정 때문에 금융 시스템을 고쳐야 된다? 아니 도대체 정부나 아니면 금융권에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러게요. 그거는 정말 선택적 정의죠. 아니, 이건 그거야말로. 아니 선택적 정의는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지금 그럴 때냐고요. 훨씬 급한 데가 많은데. 그렇습니다. 그죠?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때 사실은 문을 억지로 닫아야 되니까 대출을 받았던 게 밀려가지고 지금까지도 못 갚고 폐업도 못하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분양받은 사람들 막 10억 원 올라서 하고 있는데 그 대출이 조금 모자라다고 이게 잔금이 20% 되거든요. 네네네. 예? 20%. 예. 근데 그거 하서 대출이 1금융권에서 안 되니까 이거 풀어줘라. 막 대출 여력 늘려줘라. 금리 낮춰줘라. 아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그걸 걱정할 때냐고요. 네. 그분들 알아서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런 각도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억이 시세가 오른 집이면은 은행들이 어떻게 보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가서 대출 받아주세요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하고 있는 건 혹시 부동산 시장에 약간 이상 징후가 있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미리 좀 겁을 먹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해주고 싶은데 대출 여력이 없기 때문에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 여력을 늘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은행 입장에서 너무 좋은 대출이죠. 네. 왜냐하면 그냥 부동산 안전한 대출이니까. 네. 그리고 절대 거기에서 사실은 예를 들면 부도 위험도 적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너무 해주고 싶은데 자기네들 대출을 많이 해줬어요 올해.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늘려주라 이러는 거죠. 은행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거 뭐 사실 주택담보대출은 정말 앉아서 돈 버는 상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리스크가 없잖아요, 은행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올해만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언론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집값 오른다고 막 부추기니까 무주택자들이 가서 대출 받아서 집 샀는데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은행들은 그냥 계속 돈 번 거잖아요.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노력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까 교수님이 선택적 정의라는 게 이게 한국의 경제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네. 지금 누구를 위한 경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어쨌든 뭐 강남에서 집을 마련한 분들이 겪는 어려움과 이제 어디 낙후된 지역에서 자영업을 하시는데 빚더미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겪는 어려움은 그 경중을 따지자면 이 자영업자분들이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는 모양새를 보면 그렇죠. 이상하게 그렇죠. 강남의 아니 집사분들이 왜 다 많이 무주택자분들이 다 아이고 저기 둔촌주공 어떻게 대출 안 돼서 이러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 방송을 예를 들어서 그 입주자분들이 들으면 엄청 화내실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걱정할 게 뭔지. 네? 맞아요. 진짜 걱정할 게 뭔지. 그렇습니다. 진짜 근데 이 부동산하고 관련해서는 그럼 뭘 걱정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대표님 보시기에는 지금 정부는 어쨌든 흐름상 보면은 초반에는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세금 좀 완화해 드릴게요. 좀 많이 사세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왔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조금 이렇게 분위기가 집값이 막 뛰는 것 같고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사실 그러면 좀 쪼여야겠네 하면서 은행들이 이렇게 대출 규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계속 완화책만 했어요. 세금 완화해주고 대출 규제 완화해주고 그다음에 개발 풀어주고 그래서 다 완화만 했어요. 그런데 마치 그 완화책이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처럼 혼동한 거예요. 집값이 빠지니까. 아. 이건 반대였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다시 집값이 오르니까 이제 허겁지겁 대출을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사실을 하는 거지 큰 기조가 바뀐 건 아니다. 부동산을 부양하고 싶고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싶은 거죠. 근데 시장은요. 절대 정책의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네네. 그렇게 풀어주니까 누가 집을 삽니까? 무주택자들이 사요. 네. 왜요? 불안해서.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충격적인 거예요. 이런 정책들이 나쁜 정책이죠. 그렇죠. 그래서 무주택자들이 사실 일시적으로 시장의 변화를 일으켰지만 지속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집값이 빠질 때도 그러니까 집값이 오를 때도 아무리 집값을 내리는 정책을 나와도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안 안 되죠. 됐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정부 지금도 때도 안 마찬가지예요. 됐고. 집값이 하락하는 국면에서 일시적으로 올릴 수는 있어도 이게 더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집값 하락폭이 더 커질 수 있거든요. 더 커질 수 그때는 있다. 뭘 할 겁니까? 지금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더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아. 그래서 가격을 잡으려고 하지 마라. 가격을 부양시키려고 하지 마라. 정부가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 뭐냐면 주거복지. 서민들의 주거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할 건가. 지금 전세 사기에 노출돼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가 가장 핵심이 돼야죠. 두 번째는 뭐냐면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는 역할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가격이 크게 오르거나 가격이 크게 빠지는 거를 방지하는 안정책. 이런 거죠. 가격을 쫓아다니면서 정책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가장 큰 문제가 이 진폭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막 20% 빠졌다가 갑자기 20% 오르고 또 20% 빠지고. 그러니까 이런 정책이 굉장히 그런 변동성을 오히려 키우고 있는 겁니다. 키우고 있다. 무주택자들은 그렇게 변동성이 커지면 불안하니까 자꾸 비싸도 올라타야 되고. 그러니까 빚내서 막 사는 거예요. 빚 지금 전화를 가계대출이 1,900조 원입니다. 네. 사상 언제까지 최고를 계속 부채로 경신하고 계속 있죠. 버틸 수는 없다. 아, 그렇죠. 네. 좀 정신 차려야 될 텐데. 이게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네. 근데 이런 사회적 논의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요즘 부동산에 대해서 논의를 별로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워낙 다른 이슈들이 많으니까. 근데 저는 한국에서 부동산 개혁과 부동산이 정말 중요한 문제다. 부동산과 교육이. 근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다들 하여간 다른 정치적인 이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지 몰라도 과거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부동산 가격 가지고 어쨌든 사람들이 정부 비판을 많이 했지만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대안은 뭐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소리 소문 없이 이번 예산안 보니까 공공주택 예산은 엄청나게 또 정부에서 깎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논의가 너무 없다. 네, 그렇게 근데 이렇게 논의가 너무 없는 상태로 가면 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정치라든지 아니면 경제 전문가들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지 않느냐 그런 생각하고 사실은 우리가 개인 자산이나 일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과 네. 중요한 자산이지 않습니까? 네. 그건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야. 정부 차원에서도 국가 차원에서도. 그럼 대표님 보시기에는 지금은 상황이 전세나 뭐 월세나 뭐 집을 매수하려던 분들 이 수요자 쪽하고 근데 팔거나 뭐 세를 놔야 되는 이 공급자 쪽하고 매칭이 잘 안 되는 그 생각이 많이 가격에 대한 생각이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일시적으로 이제 가격의 차이가 큰 거죠. 예를 들어서 팔고 싶은 사람은 가격을 이렇게 내놨는데 네. 살 수 있는 그 가격에 살 수 있는 수요가 많지 않고 또 이 가격에서는 못 사지 이런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가격의 차이가 커진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일 때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집을 사보려고 준비하고 계셨던 분이나 아니면 지금 뭐 직장 때문에 아니면 아이 학교 때문에 전월세 이사를 가야 돼요. 근데 거래가 이렇게 나랑 생각이 많이 다르니까 사거나 전세 얻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분들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는 건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이면 사실은 시장의 변동성이 지금 크고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생각해 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가격이 하락할 때 2년 전입니다. 불과 2년 전이에요. 가격이 하락하면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요. 1,000건이 안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가격이 하락하면 집을 안 산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가격이 오를 때 가격을 올리면서 9,000명 이상이 집을 삽니다. 맞아요. 여름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격이 하락하면 특히 무주택자분들은 어떤 걸 가냐면 기대를 하게 돼요.
더 떨어지겠지. 아. 그래서 행동을 안 하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럼 불안하게 돼요. 근데 불안하게 되면 과잉된 행동으로 나타나요. 저는 반대가 돼야 된다. 집값이 빠질 때 내 집 마련하고 집값이 오를 때는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처럼 시장의 변동성이 클 때는 훨씬 더 이런 어떤 계획과 이런 방향성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집을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집값이 떨어지면 내 집 마련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지금은 거래량 줄고 가격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뭘 보면서 앞으로 언제 들어가야 될지 이걸 판단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 기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 거주하고 싶은 아파트를 우선 리스트를 마련해 놓죠. 근데 그런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하는데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선택인데요. 첫 번째는 내가 예산에 맞고 원하는 가격대에 왔을 때 내 집 마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 기준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알려드리면 순 자산의 80% 이상의 대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순 자산이 빚을 빼고 빚은 빼고 있는 돈이죠. 5억을 갖고 있는 있으면 재산이. 네. 5억을 갖고 있으면 4억을 최대한 대출 받아서 집 산다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아. 그럼 9억 원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가 지금 11억 원이에요. 네네네. 난 9억 원밖에 없는데. 그러면 11억 원이 9억 원을 빠지면 산다. 시장과 상관없이. 이게 이제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거고. 근데 나는 시장 잘 맞출 수 있어. 난 시장에서 진짜 바닥에 살 거야. 라고 하시면 거래량을 보시는 게 중요해요. 네. 가격이 하락하는데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구간이 반드시 나와요. 아, 그 구간이 바로 시장의 바닥입니다. 아, 자산 시장에서 바닥은 가격이 많이 빠진 게 바닥이 아니에요. 바닥의 정의를 명확하실 필요가 있어요. 바닥은 그 이후부터 가격이 오른다는 뜻입니다. 네. 이해하셨죠? 아, 어떤 투자자고 많이 빠진 자산을 사지 않아요. 어떤 자산을 사냐면 많이 오를 자산을 사는 거죠. 삼성전자를 살 때 많이 빠졌다고 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샀더니 지하 1층에 있어요. 그렇죠. 오르는 주식을 사야죠. 오르는 부동산을 사야죠. 그러면 거래량이 중요합니다. 가격이 빠져서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구간. 그러면 그 이후부터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의 변화를 보시면서 난 시장을 맞춘다고 생각하면 그러면은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아.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는 뭐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몰라도 점점 우울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당분간은 좀 기다려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놓으시고 그래서 내 집 마련 내가 어디 해야지 이렇게 마련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그 아파트의 가격을 나의 예상과 맞춰보기도 네. 하고 시장의 변화도 보시면서 네. 이렇게 계획을 구체적이어야 돼야 행동까지 연결되거든요. 투자나 내 집 마련은 생각이 아니고요. 행동이에요. 아, 그러면 행동하려면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셔야죠. 아. 일단은 예산은 내가 얼마를 쓸 건지를 먼저 명확하게 해야 한다. 이게 그렇죠. 중요하네. 그렇죠. 투자에서도 중요한 그러니까. 건 메타인지가 높아야 됩니다. 아. 자기를 잘 파악해야죠. 그거 사실 투자할 때 말고 가게에 물건 사러 갈 땐 다들 생각을 하는데 내가 나 10만 원 오늘 장 보러 갔는데 10만 원 쓸 거야 이런 생각하고 마트에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집 살 때는 그런 생각 별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독특한. 독특하죠. 아, 이왕 오셨으니까 그 부동산 관련된 얘기는 결론이 명확해서 네. 너무 좋습니다. 이왕 오셨으니까 저 이것도 여쭤보고 싶은데 그 애널리스트 생활도 오래 하셨고 금융시장도 아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 얘기가 있죠. 트럼프 시대가 왔고 이게 어떻게 갈지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환율이 막 1,400원 들락날락 이제 막 하잖아요. IMF 때도 뭐 1,800원 이거였는데 지금 막 그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행에서 또 지난번에 금리 얘기 좀 해주셨었는데 금리를 자영업자들 생각하면 인하해야 되는데 이것도 뭐 환율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고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대표님은 지금 금리 인하해야 될 때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내수 경기가 안 좋고 예를 들어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내년도에 2%뭐 밑으로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지금의 내수 상황을 보면 경제 상황을 보면 금리 인하가 필요하죠. 아, 근데 지금 금리 인하를 못 하는 게 가계 대출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면서 가계 대출이 증가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아, 어떤 방법이죠? 금리가 인하되는데 예를 들면 저는 가계 대출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어떻게? 무슨 얘기냐면 뭐냐면 신규 대출자는 받을 수밖에 없어요. 금리 인하되면 그러면 기대출자가 갚게 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10년 전에 집을 서울 아파트를 산 사람은 DSR 규제를 받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최근에 적용된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득이 없는데도 대출받아서 집을 살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기대출자들은 이미 집값이 2배 이상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야죠.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이자 조정을 하거나 만기가 왔을 때 DSR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출자가 그 집을 팔든 자산을 처분하든 그 대출을 줄이게 해야 된다. 그러면 대출의 총량은 늘지 않고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대출이 갈 수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필요해요. 왜 기존에 받은 사람들은 왜 규제를 안 합니까? 신규자만 규제하고. 그러네요. 형평성 이것도 선택 하는 거죠. 정이죠. 근데 그 기존에 대출 받아서 집 사는 사람 다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팔아서 네. 대출 갚으세요 해야죠. 네. 왜 지금 무주택자나 새로 받을 사람만 대출 규제를 합니까? 이러니까 효과도 없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 주저하는 거예요. 금리 인하 하되 네. 대출의 구조 조정을 해라. 가계 대출. 네. 기존에 받은 사람들 자산 팔게 하고 갚게 하고 그걸 줄이면 된다. 네. 그러면 가계 대출의 총량은 늘지 않으면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갈 수 있다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거 정말 묘안인데 네. 좀 시행을 해보면 좋겠는데 아마 또 집을 그 대상자가 되는 분들의 반발이 두려워서 못하지 않을까 정부는 이런 생각도 또 드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사람들은 반발이 크고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무주택자나 대출이 필요한 분들은 사실은 반발이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과정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라든가 정책이 목소리 큰 사람한테만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필요한 곳에 가고 한국의 경제를 위해서 뭐가 중요한지를 선택해서 그런 걸 감내해야죠. 그게 정치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집 사는 사람들은 뭐 신혼부부든 아니면 뭐 중장년이든 간에 그 규제 적용받아서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따르는데 그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청년들만, 왜 무주택자만 대출 규제하고 기존에서 집 막 수십 채 갖고 있고 몇 채 갖고 있고 대출 받아서 잡수한 사람들은 왜 규제를 안 하냐고요. 그거 정말 해야 되는 건데 버려놓은 문제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정치권이 좀 정신 차려서 해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해야죠. 그래야 생산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의 변화를 만들 수 네, 있고. 네. 이게 지점이 너무 안타까워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다고. 알겠습니다. 아유, 그 묘안은 진짜 꼭 저희 계속 부르짖어 가지고 네. 관철되도록 한번 해보면 교수님이 많이 좋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한번 같이 해보시죠. 네.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난번에 제가 불길하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 방송 끝나고 마이크 꺼진 상태에 나가면서 이 부동산 PF도 이렇게 좀 문제가 심각하고 한데 이러다가 수출 기업들 타격이 보면은 우리 경제 전체가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방송에 나가진 않았어요. 그거 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상황이 좀 악화된 거 아닌가요? 삼성전자 위기론 뭐 이런 거 나오는 게. 그렇습니다. 이제 부동산 PF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황 속에서 수출 기업들이 성장성에 대한 우려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문제 의식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가 수출만 믿어왔는데 반도체만 잘 팔리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반도체가 잘 안 팔릴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어? 이러면 사실은 그 기대가 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너무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컸어요. 근데 그 기대감이 없어지면 이게 경제는 결국엔 심리거든요. 네. 그런 심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정부가 계속 하반기에 경제 좋아진다, 내년에 좋아진다의 근거가 뭐냐면 수출에 있었다고요. 수출 증가할 겁니다. 반도체 좋아질 거예요. 자동차 잘 팔릴 거예요. 그런데 만약 거기에가 그 일종의 교두보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네. 사실은 훨씬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미국 우선주의가 우리한테 제일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는 그런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시장의 타격을 바로 받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많이 이게 주가가 예를 들어서 하락한 상황인데 한국의 주식은 선행 지표거든요. 네. 한국의 경제를 미리 반영하고 있다고. 삼성전자의 이익의 전망을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반영하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경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이런 어떤 위기의식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유, 경제 뭐 항상 위기였잖아. 그런데 실제로 안 됐잖아. 그런데요,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위기가 안 온 거예요. 준비하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마치 그래서 그게 돼버렸어. 양치기 소년이에요. 야, 위기 자꾸 얘기하지 마. 우리 준비 안 할 거야.
전 이게 더 큰 문제다. 지금 너무나 태연하다. 정치권이나 아니면 기업이나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너무 맨날 위기 얘기했잖아. 안 왔잖아. 아니요. 그건 위기를 얘기했기 때문에 안 온 거예요. 그러네요. 네. 지금 부동산 PF 문제도 아직 해결이 된 상태는 아닌 거죠? 안 됐습니다. 그 당시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렇죠. 불씨로 남아 있는 그렇죠. 200조 원이 넘는 상태에서 계속 가고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어쨌든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경각심을 굉장히 크게 주셨는데 이게 다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경고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말씀이신데 네. 앞부분에서는 진짜 우리 이번에 집 한번 마련해 볼까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들 조금 기다려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우리가 이 선택적 정의를 넘어서서 보편적 정의로 나가려면 부동산 정책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이 이야기들을 쭉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걱정인데 그죠? 부동산 PF 200조 원 물려 있는 데다가 삼성전자는 사만전자 오락가락 기대감 없어지고 뭐 이런 상황에서 정부 재정 100조 원 적자 나고 실질적 적자 100조 원 나고 이러면은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거지 당장 내년에 이런 걱정하면서 오늘은 좀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걱정이 필요하다. 네. 지금 대한민국에. 그래야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대안을 만드는 이야기 또 종종 나오셔서 좋습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대안 마련해 주세요. 오늘 한 가지 주셨으니까 알겠습니다. 깊게 새기겠습니다. 네.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최승병 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나오셔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새로운 국면 맞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 건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수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 자신만의 가치와 색이 담긴 글을 작성하고 가치를 인정받으세요.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에서 뉴스북 뉴스라인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세요. 작성 키워드를 지급해드립니다. 내가 작성한 글이 언론사 기사처럼 뉴스포털에도 노출. 초창기 활동 지원금까지. 지금 바로 뉴스통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에서 최승병 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모시고요. 트럼프 당선 이후에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스타쉽 시험 발사하는 자리에 트럼프 당선인 초청해가지고 같이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스타쉽에 대해서 지난번에 영상에서 아주 자세하게 네. 정말 잘 다뤄주셨는데 이번에 시험 발사 또 했네요. 네, 지금 뭐 스타쉽이 한창 지금 계속 시험 발사 중이고요. 이게 뭐 스타쉽이 지금 올해와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는 계속 시험을 거쳐갖고 아마 2027년 정도에 이제 본격적인 여러 가지 실용적인 미션에 투입이 될 예정이라고 보입니다. 그거에 맞춰서 지금 계속 다양한 지금 개량 모델들 실험을 하고 있죠. 이번이 6차 시험이었습니다. 6차 그래서 시험이요. 네, 그래서 지난 5차 실험 때는 이 사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발사대로 돌아와서 젓가락으로 딱 짚는 지난번에 우리 그 영상 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눴었잖아요. 네, 그렇죠? 젓가락으로 딱 잡아서 안착시키는 그렇죠. 그 놀라운 장면. 맞습니다. 기존에는 다시 회수하긴 했지만 발사대와 착륙장에 따로 떨어져 있었다면은 지금은 발사대로 다시 그대로 돌아오는 그 젓가락질을 선보여서 엄청나게 사람들 또 흥분시켰는데요. 근데 이번 6차에서는 그렇게 안 됐다면서요. 네, 이번에도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스페이스X에서 발표한 바로는 발사대 쪽에 문제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젓가락 쪽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 스타쉽 자체 원래 저게 2단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저 위쪽 부분이 스타쉽이고 아래쪽 부분이 부스터, 슈퍼헤비 부스터인데요. 그 슈퍼헤비 부스터가 돌아오다가 요즘 젓가락이 약간 문제가 있어. 그러니 돌아오지 말고
그 앞에 바다로 착수해라 이렇게 명령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작동은 웬만큼 잘 됐어요. 그래서 바다에 안정적으로 착수하는 모습까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이게 뭐 미션이 실패했다라고 하지만은 저는 뭐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고요. 아, 실패는 아니에요? 네, 이건 저는 되게 실망했는데 사실. 뭐 그 점에만 주목하면 그렇습니다만은 이번에 젓가락질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이미 지난 미션으로 검증이 된 거고 이번에 또 주요한 부분들은 위에 스타쉽이 지금 제대로 궤도 쭉쭉 올라가서 짐을 내려올 수 있느냐 실험하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요 위쪽 부분, 요 스타쉽 부분은 예정대로 비행을 해갖고 목표한 지점까지 도달한 다음에 인도양에 또 착수를 했으니까 거의 저는 한 80% 이상은 달성된 미션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선 때 도널드 트럼프가 막 일론 머스크 옆에 세워놓고 우리 이 사람하고 같이 화성으로 갈 겁니다 막 그랬잖아요. 네. 화성으로 가는 길이 가까워진 겁니까? 저는 예정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화성에 가는 거는 진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일론 머스크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일단 달은 가겠죠. 네. 2027년, 28년이 다시 미국이 다시 우주 비행사를 달로 보내는 아르테미스 유인 미션들이 그때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네. 아마 그때 다시 또 달 착륙을 하면서 막 둘이서 부둥켜 안고 뭐 하지 않을까 그런 거 아마 머릿속에 그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27년이라고요. 아마 보통은 수년 되기 마련이니까 한 2028년 넉넉하게 28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스페이스 X 이야기 조금 다뤄봤고요. 네. 이야기를 조금 전환해서 러시아 이야기로 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를 좀 돌려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바이든 네. 대통령이 에이테컴스라는 이 장거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허용해줬고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에 쐈고 러시아 주장에 따른 본토가 공격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핵 교리를 바꿔서 우크라이나도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태에서 이제 북한군은 투입돼서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되게 좀 긴박하게 돌아가고 그죠? 있죠. 왜 이렇게 지금 갑자기 또 여기서 시끄럽게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게 역시 다 트럼프의 당선과 관계가 있는 지금 진행입니다. 전쟁 바로 끝낸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는 당선되는 즉시 이 우크라이나 종전 프로세스를 가동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취임하면. 취임 직후부터 그걸 가동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걸 뭔가 그 전에 자기들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이걸 결정을 지어놔야 그 다음에 어떤 휴전 협상에 들어가더라도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더 기세를 올려야 된다. 그리고 제렌스키 입장에서도 그 뒤에는 무기 지원이 확 줄어들 것이 뻔하기 때문에 당장 끊기지는 않더라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무기를 최대한 빨리 이용을 해서 최대한의 이 전과를 얻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최근에 또 이런 부추기는 거는 또 바이든이죠. 바이든 입장에서도 자기가 지금까지 벌려놓고 지원을 했는데 여기서 또 갑자기 끊어지면은 굉장히 이것도 참 난처한 상황이 될 테니 내가 지원해줄 수 있는 동안, 즉 내가 대통령 임기에 있는 동안에 최대한 할 만큼 해봐라 이렇게 지금 계속 밀어주고 있는 거죠. 그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허용해주고 그리고 대인지뢰 또 허용해준다는 뉴스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바이든이 전쟁 대못을 받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네, 끝내려고 그죠. 했는데 맞습니다.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런 말도 나올만 하죠. 근데 하여튼 지금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이미 상황이 북한군이 참전했다는 사실이 명확해지는 이런 상황에서 뭔가 이 시점에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이것이 장기적으로 미국의 상당한 위신을 깎아먹을 수도 있는 이런 문제가 될 거라고 지금 바이든은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북한군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지금 북한군이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왔는데 지금 약간 좀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서 여러 가지 첩보들을 갖다가 뉴스 쪽에 흘리고 있는데 이걸 100% 믿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는 지금 이 우방국들, 특히 우리 한국의 여러 가지 공격무기 지원인 최소한 이 대공무기 체계라도 지원해 달라 이걸 계속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진짜 여기 적극적으로 지금 참전해 있다는 걸 계속해서 선전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이 과장된 정보나
아니면은 좀 덜 확인된 정보까지 흘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것저것 정보들을 갖다가 종합을 해 보면은 일단 전선에 북한군이 나타난 것까지는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얘기들을 보면은 이 지금 쿠르스크 전선, 그러니까 전선의 북쪽에서 러시아 영내로 침입해 들어간 그 쿠르스크 전선에서 그쪽을 지금 러시아군이 반격해 들어가고 있는 것이 이 해군 보병 여단들이랑 이 일부 특수전 여단들이 있는데 북한군을 그쪽에 배치시켜서 같이 작전을 하려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실제로 북한군이 배치되었고 거기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는 상황은 확인이 되고 있고 지난번에 일부 교전이 있었다고 하는 거는 북한 쪽에서도 이제 이 전장에 새로운 전장에 왔으니까 여기 뭐 정찰을 해보고 분위기 파악을 하기 위해서 약간의 소규모 부대를 갖다가 전선에 보낸 것까지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대규모 부대가 이제 전선에 투입돼서 대규모 전투란 거는 사실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하지만 이것도 지금 뭐 제가 봤을 땐 12월쯤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트럼프 당선자의 취임일이 1월 20일이거든요. 네. 1월 20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뭔가 큰 상황을 보려면은 아마 12월 달에는 한번 러시아가 이번 달 말이나 아니면 다음 달 초부터 대공세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때 한꺼번에 북한 지상군들도 투입하지 않을까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북한에서 또 우크라이나에서는 이쪽 북한군을 지휘하는 장성급 인사 3명이 들어갔다는 첩보까지도 지금 흘리고 있죠. 근데 이게 면면이 또 요즘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일단 김영복 상장 이 사람은 부총참모장입니다. 이거 상장이니까 우리로 따지면 3스타입니다. 네, 네. 그리고 리창호 정찰총국장 이 양반도 상장이고 정찰총국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뭐 대남 특수작전이나 그런 걸 지휘하는 이런 총책들 그러니까 부총참모장이랑 정찰총국장이 들어갔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게 직접 부대를 갖다가 지휘하려는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만큼 이 북한군의 이 새로운 전장에 시험되는 걸 갖다가 굉장히 북한군 수뇌부가 주의 깊게 지금 보려고 하고 있다. 그런 것이고 실질적인 지휘자는 아마 신금철 소장이라고 원스타급을 갖다가 지금 지목하고 있는데 네네. 원스타 정도면 되게 여단장 정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여단급 정도의 북한군이 들어가서 아마 대대급 단위로 러시아군과 함께 작전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그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3스타가 2명이나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군에서는 굉장히 이 작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그렇죠. 뭐 대대급 여단급 병력만 들어가더라도 실제 전략상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이번에 들어간 게 이 특히 김영복 부총참모장이 원래 특수전사령부 지금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출신이기도 해서 이번에도 아마 이 북한군 특수전사령부 소속의 경보병들이 들어갔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들이 들어가서 역시 주 목적이 단순히 총알바지로 쓰인다는 뉴스도 있는데 그러진 절대 않을 것 같고 분명히 이제 조심조심 투입하면서 최대한 현대전에 대한 경험을 갖다가 쌓게 하고 그 전운을 북한군에 퍼뜨리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만약에 여기서 진짜 제대로 된 실전을 경험한 북한군이 다시 배출이 되면은 그것도 상당히 안보에 위험이 되는 문제죠. 그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대목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우리 한국군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군대는 역시 실전 경험을 해봐야 그 전투력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월남전 참전 이후에 실전 경험이 없는 상태인데 북한군이 이런 식으로 소수나마 실전 경험을 쌓으면은 그리고 그 특수전사령부 부대들은 전쟁이 나면은 가장 먼저 한국으로 투입돼갖고 우리 배후로 투입돼갖고 후방 교란할 부대들이거든요. 근데 그 부대가 실전 경험을 쌓는다는 거는 이건 굉장한 위협입니다. 그러네요. 지금 무기들도 같이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정황들이 보고되고 있죠. 얼마 전에 소셜미디어에 나온 것 중에는 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로 지금 북한의 자주포들이 실려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왜 이 서울 불바다 항상 위험 나오면은 네네. 북한군의 이제 장사정포와 방사포 이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장사정포가 바로 이 구경이 170mm나 되는 그리고 포신이 엄청나게 긴 이게 쟤네들 명칭으로는 주체포라고 하는데요. 네. 예, 주체포가 이번에 실려가는 것이 최소 2대가 실려가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뭐 이게 2대만은 아닐 거고 보통 이제 포대 단위로 움직이니까 훨씬 많은 수가 아마 실려갔을 것이고
그리고 포만 가는 게 아니라 항상 포병도 갈 겁니다. 음. 이 주체포 170mm 요 포 같은 경우는 이 러시아의 거를 베낀 게 아니라 북한이 자체 개발한 거거든요. 러시아 화포를 기반으로 해서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그냥 포만 주면은 러시아군이 못 써요. 그러니까 아마 포병도 같이 가서. 그러니까 이거는 보병이랑 포병이 다 같이 지금 경험을 쌓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원래는 포병하면 우리나라 아니었나요? 화력 우리도 엄청 어마어마하죠. 세잖아요. 근데 그치? 남북한 모두가 포병 화력의 진심입니다. 6.25 전쟁 때 워낙 화력전을 혹독하게 겪어봤기 때문에 지금 남북한의 포병 전력이 거의 뭐 전 세계 한손 거의 뭐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막강하고요.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 저 북한의 주체포도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굉장히 중요한 전력인데 이걸 보냄으로써 이게 지금 현대전에는 얼마나 적응하고 유용한 것인지도 아마 테스트해 볼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가봤더니 드론이나 이런 신무기들에게 뭐 맥도 쳐보지 못하고 박살난다. 그러면 뭐인가 교리를 바꾸든 아니면은 운용 전술을 바꾸건 하겠죠. 뭐 그런 면에서 여러모로 지금 북한군의 현대화에 이번 전쟁이 기여하지 않나 싶어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런 게 실전 경험의 중요성이 그런 데 있군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무리 좋은 포를 가지고 있어, 훈련 잘하고 있어라고 얘기하더라도 실전에 막상 가보면 다른 요인 때문에 전혀 무력할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 건 미리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특히 지금 북한군 무기가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북한군 무기가 개발된 지 오래되고 특히 주체포 같은 경우는 이게 발사 속도가 되게 느려요. 한 뭐 5분에 한두 발 정도 쏘는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생존성이 있을까라는 의문들이 있는데 이번에 가서 테스트해 보면은 확실히 드러나겠죠. 어쨌든 러시아 파병의 결과로 북한군의 전력은 상당히 향상될 걸로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뭐 이걸로 끝나지 않고 당연히 그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여러 가지 신기술들 아무래도 핵기술이나 그런 미사일 기술 민감한 걸 직접적으로 지원해주지 못한다면은 네네네. 이런 재래식 무기 관련된 기술이라도 넘겨주겠죠. 아직 우리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어서 좀 깨름직하긴 하지만 그 군사 전력은 우리가 훨씬 우위에 있다 이런 생각을 다들 하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그게 위협받을 수도 있어요. 재래식 전력이 우리가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는 자신감이 그동안에 우리 이 국방 정책의 기반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핵무기도 지금 불안해 죽겠는데 재래식 전력도 굉장히 그 격차가 줄어들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에이테킴스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 네. 장거리 미사일 우크라이나에 미국 바이든이 허용해 준 거 아까 이슈가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게 네. 어느 정도로 이 중요한 거고 지금 어떤 상황이 돼 있는 겁니까? 네, 이 에이테킴스 뭐 우리는 주로 에이테킴스하고 또 미국에서는 뭐 어택커머스하고 뭐 읽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거는 뭐 정답이 없기 때문에 ATACMS. 그러니까 에이테킴스하고 보통 우리 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술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사정거리가 300km 정도 되고요. 이게 GPS로 유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한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쏘는 발사 차량이 우리가 하이마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트럭처럼 바퀴가 달려서 움직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까지는 그 로켓탄을 6발 싣고 다니면서 쏘는 한 세트를 쏘는 방식이었는데 요걸 쏠 수도 있고 이거는 그 다연장 로켓보다 훨씬 크거든요. 네. 이 벌써 지름이 한 60cm가 넘고 한 61cm 정도 되고 이게 탄두도 한 200kg가 넘어요 무게가. 이런 걸 갖다가 300km 밖에 있는 목표를 정확하게 때릴 수 있으니 우리가 300km 정도면은 보통 전선에서 후방 보급기지가 위치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급기지가 안심할 수 없게 만드는 즉 러시아군이 맘 편히 발 뻗고 잠자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무기죠. 근데 이것들이 이제까지는 계속 그 돈바스라든가 이 크림반도 요쪽에서만 쓸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러시아 영내로 다른 전선에서도 쓸 수 있다고 하면은 지금 쿠르스크 전선에서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러시아 군이라든가 아니면 그 국경지대 후방으로 이 조밀하게 나 있는 러시아 군의 여러 가지 보급로들에 대해서 요점에 대해서 이 에이테킴스를 꽂음으로써 러시아 군의 여러 가지 증원이라든가 공격 준비를 엄청나게 교란시킬 수 있는 거가 되겠죠. 이제까지 뭐 계속 이걸 러시아 영내로 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뭐 러시아 후방을 교란시킬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계속 거부하다가 그래 뭐 어차피 남은 2달 기간 동안에 한번 원 없이 써봐라 이런 식으로 지금 허용을 한 거겠죠. 근데 좀
바이든 대통령 무슨 생각일까? 이런 궁금증도 좀 드네요. 그동안 계속 안 풀어주다가 지금 트럼프 당선 직후에 풀어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까 우리가 지금 푸틴이 아마 준비하고 있을 대공세와 연결지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군 첩보망에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징후가 이 쿠르스크 전선이나 뭐 돈바스 전선이나 마찬가지로 지금 앞으로 2달 내에 푸틴이 확실한 이 전진을 이뤄내려고 하는 징후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쿠르스크 전선에서는 북한군을 불러오고 있고 이 지금 돈바스 전선에서도 전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으니 지금 이제 곧 시작될 대공세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만만치 않겠다. 근데 여기서 우크라이나군이 만약에 확 전선이 뚫려서 밀려버리기라도 하면은 이거는 그 다음 수순이 정말 힘들어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걸 지금 막아봐라. 그래서 이 수를 열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대인주례까지도 사실 대인주례는 1999년 그 대인주례 금지 협약 이후로 서방권에서는 좀 금기시되는 무기지만은 그래도 이것까지도 못 본 척 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써서 어쨌건 막아내라. 일단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못하지만 꿋꿋이 좀 살아남아라. 이런 계속 이 응원을 하고 있는 거겠죠.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거 좀 나토 회원국 네네 이제 어제 그제 나온 뉴스인데 이 또 후방을 지금 때릴 수 있는 무기를 계속 제한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풀어준 것이 이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한 순항 미사일, 순항 미사일 중에 스톰 섀도우라는 게 있어요. 네네네. 이 스톰 섀도우는 이 지상에서 발사하는 게 아니라 비행기에서 쏘는 겁니다. 비행기에서 쏘는 순항 미사일이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한 550km 정도 날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탄두도 훨씬 커요. 한 450km 정도 돼갖고 훨씬 파괴력이 큰 순항 미사일입니다. 한 가지 단점이라면은 속도가 좀 느리죠. 순항 미사일이기 때문에. 순항 미사일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무인 비행기나 마찬가지라서 이거는 음속도 못 냅니다. 마하 0.9 정도.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요격 확률은 높지만 훨씬 더 위력적이고 대신에 이제 비행기에 쏘기 때문에 그만큼 좀 더 방공망을 회피할 수 있는 다양한 기동을 통해서 회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더 있는 거죠. 이미 이 스톰 섀도우는 많은 전과를 올렸어요. 네. 이 크림반도에선 이제까지 계속 뭐 자유롭게 쏘았기 때문에 크림반도에 주둔하고 있었던 러시아 흑해함대 소속의 함정들을 갖다가 격파하는데 꽤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의 이제 상륙함 2척이 이 스톰 섀도우를 맞아갖고 대파되거나 격침되고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력적인 스톰 섀도우도 이거는 훨씬 더 깊숙이 침투할 수 있으니까 500km 이상 이것도 쓰게 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허용해 준 걸로 보입니다. 스톰 섀도우가 날아갔다는 얘기가 있고요. 네. 이거에 대해서 뭐 서방 언론에서 영국 국방부에다가 허가해 준 거 맞습니까? 라고 하니까 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뭐 돌아가는 걸 보시면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NCND 자세를 취하면서 어쨌건 뭐 허용해 준 걸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많은 양을 쓸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이걸 최대한 이용을 해서 젤렌스키도 이번 이 트럼프 취임까지 2달 고비를 어떻게든 넘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것입니다. 푸틴은 여기에 대해서 깜짝 놀랐는데 저도 핵 교리를 바꿔서 네. 핵 비보유국이라도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는 나라는 핵으로 공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핵 사용 문턱을 낮췄죠. 원래 뭐 전통적으로 이 핵 강국들, 핵 보유국들은 당연히 이 핵을 어떤 상황에서 써야 되는지 그 나름의 교리책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무래도 냉전 시대가 지나다 보니까 각국이 이 교리를 갖다가 대폭적으로 강화를 해갖고 사용 문턱을 높여놨죠. 대부분 국가들은 방어적 목적으로만 쓰겠다. 우리가 먼저 핵 도발을 하진 않겠고 적이 핵 공격을 해오면은 그때 우리도 핵으로 맞받아치겠다 정도로만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러시아는 그보단 조금 문턱은 낮았어요. 러시아는 아무래도 그동안 국력이 계속 쪼그라드는 숨을 겪어왔으니까 만약에 핵 강국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이 나토가 딱 대상이 되겠죠. 만약에 그건 핵 보유국이 우리에게 핵 또는
아니면 재래식 무기라도 우리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공격을 해오면은 그때는 쓰겠다. 이 정도까지는 해놨는데 이번에는 핵 보유국이 공격을 해오지 않더라도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는 국가, 딱 우크라이나를 찍어서 얘기하는 거죠. 이런 나라들이 우리의 영토를 갖다가 심각하게 공격을 해도 핵을 쓰겠다. 이런 식으로 바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진짜 핵전쟁 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우려도 순간 확 돌고 주식시장도 출렁했었는데 근데 대개 안보 전문가들 견해로는 이건 전형적인 러시아식 푸틴식 블러핑이다. 허풍이다. 네. 아무래도 에이테킴스가 지금 이렇게 막 쓰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아무 일도 안 할 대응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일단 말로 하는 거다. 사실 그전 교리에서도 해석에 따라서는 언제든 뭐 핵무기를 못 쓰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야 우리 뭐 팔 한 번 더 얻었다. 진짜 할래 말래 막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제스처를 지금 보이는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안보 전문가들이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우크라이나 지금 전장 상황이 핵무기 쓰기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핵무기는 아무래도 이 대규모 군대가 격돌하는 냉전식 전쟁에서 이 병력 밀집 지역에 꽝 한 방 쏘는 게 이 직효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쟁 자체가 굉장히 저밀도로 싸우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병력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핵무기를 쏘는 것도 별로 낭비에 가깝고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사실상 거의 슬라브인의 땅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자기들 땅에서 핵무기를 써서 오염시킨다는 게 이것도 사실 좀 그 사람들 입장에서 되게 꺼림직한 거고 하다 보니 아마 진짜 쓰진 않을 거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고요.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경고를 하는 거죠. 이 경고의 의미야말로 진짜 대공세가 임박해 왔구나. 근데 이번에 대공세 얘기에서는 확실히 좀 수위가 올라간 것이 북한군이 이번에 참전할 것이고 벨라루스를 또 참전시키지 않을까 하는 얘기도 또 나옵니다. 사실 벨라루스가 원래 우리 전쟁 초기부터 사실 키이우 쪽에 침공하는 게 러시아군이 벨라루스를 통해서 침공했거든요. 벨라루스가 이 우크라이나 바로 북쪽에 붙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또 벨라루스가 워낙 친러 국가고 그래서 지난 여름에도 벨라루스군이 참전 해 만에 막 그 얘기가 있었는데 벨라루스 내 여론이 안 좋습니다. 우크라이나 참전에 대해서. 왜냐하면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는 이 러시아보다도 더 우리는 형제야라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벨라루스 국민들 중에도 이 전쟁을 굉장히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왜 전쟁 초기에 러시아군이 실패했느냐 그거에서 벨라루스 쪽에 철도 관계자들이 태업을 하거나 아니면 그 러시아군 이동 정보를 우크라이나 쪽에 넘겨서 그랬다는 얘기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벨라루스가 지금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푸틴이 좀 협박을 해서 한 번만 도와주라. 진짜 마지막이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랬을 때 벨라루스가 만약에 들어오면은 벨라루스는 동유럽과 가깝기 때문에 그만큼 대응을 하기가 쉽거든요. 그랬을 때 너네 벨라루스 건드리지 마. 벨라루스가 혹시 들어오더라도 건드리지 마. 이런 엄포 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건 지금 이제 11월 말 12월 그리고 1월 초까지 아마 우크라이나에서는 마지막 러시아의 대공세가 펼쳐지지 않을까. 이게 지금 계속 얘기되고 있는 거죠. 이게 벨라루스 분들이 들으시면 기분 나쁘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잘 모르는 우리로서는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약간 위성국가 아닌가 이런 느낌까지 있을 정도인데 그래도 인적으로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는 이렇게 다 좀 섞여 있군요. 서로 간의 공감대가 높아서 이 국민들 사이에는 그렇죠. 뭐 다들 이제 붙어 있는 것이고 다들 오랜 세월 동안 또 한 나라를 이뤄왔기 때문에 그들의 연대감은 뭐 복잡한 감정 같습니다. 복잡하네요. 네, 친척들이 막 엮여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 뭐 제가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분들 만나 봐도 이게 참 곤란할 때가 있다. 친척들 중에 사실 벨라루스 사람이나 뭐 우크라이나 사람, 러시아 사람들이 섞여 있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그래서 함부로 얘기하기가 좀 꺼려지는 부분들도 있고,
근데 뭐 지금 벨라루스와 러시아가 되게 가까운 건 사실입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여권 없이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실상 거의 하나하나 마찬가지예요. 아, 근데 지역적으로는 벨라루스가 그 우크라이나 키이우하고 아주 가까이, 가깝죠. 아주 가까운 네, 딱 모스크바보다는 훨씬 가까이 있는 지역이고 그런 상황이라서 그것도 기초가 주목되네요. 네. 근데 무엇보다도 어쨌든 핵을 쓰겠다는 말이 나왔다는 게 물론 안보 전문가들은 진짜 쓸 일은 없다, 뭐 허풍이다 이렇게 말했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북한에 핵이 있다고 지금 뭐 사실이잖아요. 핵이 있다는 네, 게 핵이 우리 있죠. 네. 핵은 부인할 수 있지만 핵이 있죠. 그러면 핵을 쓴다는 행위 자체에 어떤 심리적인 이 저항감이 핵 보유국 사이에서 낮아질 수가 있잖아요. 낮아지면 사실 우리도 위험에 노출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우리도 사실 비핵 보유국인데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는 국가잖아요. 미국의 지원을 네, 받는 사실 국가. 그게 안 깨지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지금 뭐 이미 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실전에서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비핵 체제를 깬다라는 이 부담들 때문에 다들 지금 뭐 꺼리고 있는데 사실 이런 문턱이 역사에도 계속 있어 왔지만은 한 번 넘기가 어렵지 한 번 넘으면 또 그 다음에 폭주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든지 이 지금 서로의 금기시되는 부분이 깨지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과연 이번에는 얼마나 자제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 선을 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게 참 주목해야 될 부분이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허풍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 선을 넘어서 우리 쿠르스크 지역 우리 영토 더 공격하면 우리 핵 쓸 거야. 자꾸 반복해서 얘기를 하면요. 그러면 나중에 비슷한 상황이 예를 들어서 한반도에 생겼을 때, 대만에 생겼을 때, 이랬을 때도 핵 보유국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저항감이 없어지니까. 그게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항상 저희도 얘기하지만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설령 끝나더라도 이것이 이 앞으로 있을 수많은 이런 파란들의 이게 그게 끝이냐, 오히려 더 큰 분쟁의 서막이 열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들도 많은 분들이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진짜 이런 식으로 뭔가 문턱이 낮아지는 게 반가울 일은 아니죠. 그렇죠. 그 러시아가 핵 강국이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로 최승병 박사님이 한번 정리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네. 들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 영상도 한번 찾아가지고 최승병 러시아 끝내주는 경제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의 맥락을 잘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근데 말씀 듣고 보니까 좀 우울하네요. 이번 겨울도 어쨌든 우울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는 우울한 일이 많이 벌어질 것 같은데. 네, 분명히 이번에는 서로가 최후의 공세를 하는 기분으로 진짜 격렬하게 싸울 것 같고요. 거기 이제 북한군이 투입이 돼갖고 더더욱 지금 우리로서는 주목해 봐야 될 부분들. 북한군이 어떤 식으로 싸우고 여기서 어떤 식으로 무엇을 얻어가느냐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저희에겐 너무너무 중요한 지금 관찰 대상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을 사실 참 누군가 아무리 먼 땅이라지만은 피 흘리고 죽어간다는 게 유쾌한 일은 아닌데 그런 불편함을 떠나서 우리가 좀 진짜 냉철하게 들여다볼 진짜 혹독한 겨울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냉철하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최승병 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하고 같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변화 상황 짚어봤고요. 제가 이제 이벤트 하나 소개드리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에서 뉴스토마토 구독자 이벤트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실시간 채팅창에서 참여하시는 건데요. 여기 그 상단에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앱에 가입하시면은 2,000 통통코인 매일 지급해드리니까 회원 가입하시고 고유번호 코드 채팅창에 한번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 댓글 다실 경우에는 하루에 5번까지 참여하실 수 있고요. 1,000 통통코인씩 총 5,000 통통코인. 그러니까 5,000원 쇼핑몰에서 쓸 수 있는 쿠폰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네, 가상화폐고요. 요 자세한 내용은 상단 고정 링크나 아니면 아래 더보기란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최승병 박사님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